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칸 영화제 다큐멘터리 부문 대상작 한 편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15년차 유엔 도시계획 전문가 클레망스 드비시의 아시아 스마트시티 작품이었죠. 서울은 도쿄에 밀립니다. 고작 문명 순위표에서 6등 정도죠. 그녀에게 한국은 그저 마지막 경유지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첫날 밤 그녀에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프랑스 본부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퇴직금까지 털어 개인 제작에 나섰죠. 나는 계획을 멈췄다. 대신 기록을 시작했다. 대체 그 하룻밤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15년 커리어를 포기하게 만든 서울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심사위원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이 도시가 정말 존재하는 곳인가요? 유럽을 충격에 빠뜨린 한국의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소통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프랑스 전문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서울 24시간의 비밀,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클레망스 드뷔시입니다. 유엔 스마트시티 자문위원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죠. 아시아 순회 연구 마지막 달, 저는 싱가포르에서 도쿄로 다시 상하이로 이어지는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애초 계획에 없었어요. 제가 맡은 프로젝트는 아시아 스마트시티 모델의 유럽 적용 가능성이었는데 한국은 그저 중간 규모의 발전된 나라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싱가포르의 완벽한 도시 시스템, 도쿄의 정밀한 인프라, 상하이의 역동적인 발전상. 이런 것들이 제가 찾던 모델이었습니다. 상하이에서 마지막 데이터를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현지 통역사인 유진 안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클레망스님, 서울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하루 정도만요. 저는 피곤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이미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유진 씨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서울은 문명 순위표에서 6등 정도 되지 않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오만한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프랑스인으로서 그리고 유럽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었죠. 유진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결국 저는 하루 일정을 추가했습니다. 그냥 경유지 정도로 생각하면서요. 데이터 수집보다는 관광 차원에서 가볍게 둘러보자는 마음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도 저는 노트북을 열어 다른 도시들의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그저 익숙한 아시아 도시의 모습이었죠. 고층 빌딩들, 넓은 도로들, 정돈된 주거단지들. 특별할 것 없어 보였습니다. 내일 저녁 비행기로 파리로 돌아가면 이 여행도 끝이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서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도시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체크리스트의 마지막 항목을 지우는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운명이라는 게 정말 묘한 것 같습니다.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가장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서울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대도시의 모습이었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였어요.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지하철 환승을 하면서 처음 놀란 건 시각장애인 전용 보도블록이었습니다. 단순히 설치만 된 게 아니라 실제로 잘 작동하고 있더라고요. 한 시각장애인 남성이 흰 지팡이를 들고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모습을 봤는데 주변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분이 저에게 말을 걸어온 거였습니다. 외국분이시죠? 서울이 처음이세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발걸음 소리로 알 수 있어요. 서울은 눈을 감고도 걷는 도시거든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눈을 감고도 걷는 도시라니. 파리나 런던에서도 보지 못한 풍경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유진 씨와 함께 공공화장실을 이용했는데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기 기저귀 교환대가 남녀 화장실 모두에 설치되어 있었고 생리대 무료 자판기까지 있더라고요. 이런 세심한 배려는 제가 조사했던 다른 도시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거든요.
이상하네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유진 씨가 물어봤죠. 뭐가 이상한가요? 데이터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서울의 스마트시티 지수는 싱가포르나 도쿄보다 낮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시민들의 생활 편의성은 오히려 더 높아 보입니다. 오후에 명동을 걸으면서 더욱 확신하게 됐어요.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가 지나가시는데 상점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문을 열어드리고 길을 안내해드리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말이죠. 저녁 무렵 홍대 근처를 둘러보던 중 한 카페에서 또 다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시각장애인 고객이 들어오자 직원이 메뉴를 소리내어 읽어주고 자리까지 안내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손님들도 자연스럽게 조용히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였어요. 서울은 스마트한 기술로 똑똑해진 도시가 아니라 사람들의 배려로 따뜻해진 도시였던 거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처음으로 무언가를 기록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지금까지의 여행에서는 단순히 데이터만 수집했는데 서울에서는 데이터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거든요. 내일 하루 더 있어봐야겠어요. 유진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좋은 선택이세요. 서울의 진짜 모습은 밤에 나타나거든요. 저녁을 먹고 유진 씨와 함께 한강변으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기대했어요. 상하이의 황푸강이나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처럼 눈부신 조명쇼 같은 걸 상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강변에 도착해서 본 건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물론 예쁜 조명들이 있긴 했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따로 있었어요. 다리 위에서 도시락을 나눠 먹는 청년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반찬을 가져와서 함께 나누고 있더라고요. 한 명이 김치를 가져오면 다른 한 명은 계란말이를, 또 다른 한 명은 과일을 가져온 식으로요. 강변 산책로에서는 할아버지 한 분이 무거운 짐을 들고 계셨는데 지나가던 중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자연스럽게 도와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특별한 일도 아닌 듯 당연하게 말이죠. 더 놀라운 건 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안전하게 혼자 산책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파리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었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조깅하는 여성들, 책을 읽으며 벤치에 앉아있는 여학생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저기 보세요. 유진 씨가 가리킨 곳을 보니 한 무리의 할머니들이 음악에 맞춰 댄스를 추고 계셨습니다. 그 주변으로는 젊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구경하고 있었고 몇몇은 박수까지 쳐드리고 있더라고요. 이상해요. 저는 또다시 혼잣말을 했습니다. 뭐가요? 다른 도시들의 야경은 건물이 만드는 빛이 주인공이었는데 서울은 사람들이 서로를 비추는 빛이 더 눈에 띄네요. 그때 정말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도시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표면적이었는지 깨닫게 됐거든요. 화려한 조명이나 웅장한 건축물보다는 사람들 사이의 따뜻한 관계가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훨씬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늦은 밤 호텔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도 비슷한 장면들을 계속 목격했어요. 졸고 있는 직장인의 가방이 떨어지지 않도록 살짝 받쳐주는 할아버지,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고등학생, 술에 취한 사람이 넘어지지 않게 부축해주는 시민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처음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동안은 항상 업무용 노트에만 기록했는데 개인적인 감상을 남기고 싶어졌어요. 서울의 밤은 조명보다 사람들이 서로를 비추는 빛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적고 나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도시계획가로서 15년간 일하면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서울은 제가 알고 있던 효율적인 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잠이 오지 않아서 호텔 근처를 산책하다가 골목 안쪽에서 포장마차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나 봤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호기심이 생겨서 유진 씨에게 연락을 드렸더니 기꺼이 나와주시더라고요. 떡국 드셔보세요. 새벽에 먹는 떡국이 제일 맛있거든요. 포장마차 할머니께서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할머니가 태블릿으로 주문을 받고 계신 거였어요. 에이, 기계가 나보다 똑똑하네. 할머니께서 태블릿을 만지시며 웃으셨습니다.
전통적인 포장마차와 최신 기술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모습이었죠. 더 신기한 건 그때 나타난 10대 아이였습니다. 하미르 정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다문화 가정 출신인데 자원봉사로 새벽 포장마차를 도와주고 있다고 했어요. 어른들이 일찍 나와서 일하시니까 저도 도와드리는 거예요. 하미르의 말투는 어른보다도 더 차분했습니다. 그 아이가 할머니의 결제를 도와드리고 다른 손님들에게 메뉴를 설명해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여기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하미르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시스템 따윈 없어요. 그냥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죠. 할머니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시고 저는 기계 다루는 걸 도와드리고 손님들은 새벽에도 따뜻한 음식을 드실 수 있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찾던 완벽한 도시 디자인이었어요. 복잡한 시스템이나 거대한 인프라가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의 필요를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구조 말이죠. 떡국을 먹으면서 할머니와 대화를 나눴는데 정말 인상 깊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도시는 사람 배 굶지 않게 해주는 게 제일이야. 멋진 건물 많이 짓는 것보다 말이지. 할머니의 철학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도시계획가로서 지금까지 저는 항상 효율성과 발전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 말씀을 들으니 도시의 진짜 목적이 뭔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새벽 5시쯤 되니까 출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할머니와 하미르를 자연스럽게 대하더라고요. 단골 손님들인 듯 했어요. 아저씨, 오늘도 라면 2개요? 응, 고마워. 하미르야, 공부는 잘 되고 있지? 이런 대화들을 들으면서 저는 완전히 매료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거래가 아니라 하나의 작은 공동체였어요. 포장마차라는 작은 공간에서 세대와 국적을 넘나드는 따뜻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었거든요. 포장마차를 떠나면서 하미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도시계획 따윈 필요 없어요. 여긴 사람이 도시예요. 그 아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서울은 건물이나 도로가 만든 도시가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가 만든 도시였어요. 파리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유엔 본부에서 보고서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도시들에 대한 데이터는 예상대로 정리됐지만 서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시민들의 배려, 자연스러운 도움, 따뜻한 관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고서에 담을 수 있을까요? 결국 저는 서울을 주요 권장 모델로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제목도 사람 중심 스마트시티, 서울 모델의 유럽 적용 가능성으로 정했어요. 하지만 초안을 상부에 보고하자마자 엄청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뱅상 르메르 국장이 제 사무실로 직접 찾아왔어요. 클레망스, 정신이 나갔나? 한국을 모델로 제시한다고? 왜 안 되는 건가요? 실제로 시민 만족도나 생활 편의성 면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도 프랑스인 상당수는 한국을 제대로 된 선진국으로 보지 않아. 우리가 배울 게 뭐가 있다는 거야?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이런 편견 때문에 진짜 좋은 모델을 놓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럼 직접 가보시죠. 제가 봤던 걸 국장님도 보시면. 그럴 시간에 싱가포르나 스위스 모델을 더 연구하는 게 낫겠어. 뱅상 국장은 단호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마르코 지안카를로 편집자는 아예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서울, 애니메이션도 없고 사무라이도 없잖아. 뭔가 특별한 게 있나? 정말 한심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을 구분도 못하면서 아시아 전체를 하나로 뭉뚱그려 생각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설득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아시아에 너무 매료되어 객관성을 잃었다는 평가까지 받게 됐어요. 그때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보고서 제출을 거부했어요. 대신 개인 자금을 투자해서 서울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나는 계획을 멈췄다. 대신 기록을 시작했다. 동료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서울에서 본 것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말이죠. 마르코가 그나마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건 예술이야, 보고서가 아니라고.
그는 항상 엉뚱하지만 천재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퇴직금과 개인저축을 모두 털어서 다큐멘터리 제작비를 마련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말렸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서울에서 느꼈던 그 감동을 혼자만 간직하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제작 기간 동안 저는 매일 밤 서울에서 찍어온 영상들을 들여다봤습니다. 포장마차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 하미르의 당당한 모습, 시각장애인을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시민들. 이 모든 장면들이 소중한 보물처럼 느껴졌어요. 다큐멘터리 제작에 8개월이 걸렸습니다. 마르코가 정말 미친 듯이 편집에 매달렸어요.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무인 카페 장면을 수십 번 다시 편집하더라고요. 이 장면이 세계를 바꿔. 그가 항상 외치던 말이었습니다. 처음엔 과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완성된 영상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제목은 마르코가 제 몰래 바꿔놨습니다. 원래 서울 스마트시티 분석이었는데 서울은 심장이 뛴다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왜 맘대로 바꾼 거야? 이게 더 정확한 제목이야. 서울은 기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도시잖아. 마르코 말이 맞았습니다. 칸 영화제 다큐멘터리 부문에 출품했을 때도 심사위원들이 제목부터 관심을 보였어요. 칸 영화제 상영 당일 정말 떨렸습니다. 국제영화제에서 한국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를 발표하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더욱이 제작자가 프랑스인이라는 점에서 더 큰 관심을 받았어요. 상영이 시작되고 10분쯤 지났을 때 관객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포장마차 할머니가 태블릿을 다루시는 장면에서 웃음이 터져나왔고 하미르가 사람이 도시예요라고 말하는 부분에서는 박수가 나왔어요. 가장 큰 반응을 보인 건 시각장애인 분이 서울은 눈을 감고도 걷는 도시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관객석에서 탄성이 터져나왔거든요. 상영이 끝나고 기립박수가 5분간 계속됐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질문했어요. 이 도시가 정말 존재하는 곳인가요? 네, 서울이라는 실제 도시입니다. 믿기 어렵네요. 21세기에 이런 공동체가 가능한가요? 그날 밤 다큐멘터리 부문 대상 수상이 발표됐습니다. 서울은 심장이 뛴다가 호명됐을 때 정말 꿈 같았어요. 시상식 연설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시는 더 똑똑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더 따뜻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이 그것을 보여줬어요. 상을 받고 일주일 후부터 유럽 전역에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베를린시에서 서울 벤치마킹 요청이 왔고 스톡홀름에서는 포장마차 모델 도입을 검토한다고 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뱅상 르메르 국장의 반응이었습니다. 그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클레망스, 내가 틀렸었나 보군. 국장님. 유엔에서 서울 모델 연구팀을 새로 만들기로 했어. 내가 팀장을 맡아줬으면 해.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미 다른 계획이 있었거든요. 프랑스 언론들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르피가로에서는 프랑스 여성이 발견한 아시아에 숨겨진 보석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냈어요. 무엇보다 기뻤던 건 한국에서 온 반응이었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자신들의 일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제가 담은 평범한 일상들이 실제로는 특별한 것이었다는 걸 그들도 깨닫게 된 거죠. 칸 영화제 수상 이후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제가 만든 다큐멘터리가 단순한 영화를 넘어서 실제 정책 변화의 촉매가 되고 있었어요. 먼저 유럽연합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브뤼셀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정책회의에서 제 영화를 공식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거였어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시는 아예 서울형 시민 배려 정책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의 포장마차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만의 야간 공동체 공간을 만들겠다. 암스테르담 시장이 직접 발표했죠. 독일 뮌헨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시 인프라를 서울 방식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나섰어요. 더 놀라운 건 아시아 다른 도시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도쿄에서 서울 시민 배려 시스템을 연구하겠다고 했고, 싱가포르에서는 기술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자신들의 일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계속 들어왔는데 그때 들은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할머니들이 우리도 도시를 만드는 사람이었구나라며 자부심을 갖게 됐다는 거였어요. 하미르 같은 다문화 청소년들도 변화했습니다. 자원봉사가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도시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이라는 인식이 생긴 거죠. 당신 덕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보게 됐어요. 서울시에서 온 감사 편지였습니다. 시민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6개월 후 서울시에서 제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외국인이 한국 도시를 소개한 영화로 명예시민이 되다니. 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해 다시 서울을 방문했을 때의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1년 전 그냥 지나치려 했던 도시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됐으니까요. 명예시민증을 받으면서 한 연설이 지금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나는 서울을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이 날 기억하게 만들었어요. 이 도시는 제게 진짜 도시가 무엇인지 가르쳐줬습니다. 그날 밤 한강변을 다시 걸으면서 1년 전의 제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데이터와 효율성만 생각하는 차가운 전문가였는데 지금은 사람과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거든요. 유엔 동료들도 제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르코가 농담으로 말했어요. 클레망스, 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예전엔 계산기 같았는데 지금은 온도계 같다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서울은 제 안의 따뜻함을 다시 깨워준 도시였어요. 명예시민증을 받고 프랑스로 돌아간 후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유엔 자문직을 사임하고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거예요. 주변에서는 모두 말렸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외국으로 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서울에서 배운 것들을 실제로 적용해보고 싶었거든요. 6개월 후 다시 서울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러 온 거였어요. 서울시에서 도시재생 자문관 자리를 제안해줬거든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당연히 그 포장마차였습니다. 1년 반 만에 다시 찾아간 거였는데 할머니와 하미르가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어머, 이 언니 영화 만든 사람 아니야? 할머니께서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그때 떡국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서 또 왔구나. 앉아, 떡국 끓여줄게. 하미르도 많이 컸더라고요. 이제 고등학생이 된 그 아이가 여전히 새벽 시간에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누나, 정말 서울에 살러 온 거예요? 응,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떡국을 먹으면서 할머니께서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당신 같은 사람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서울은 누구든지 받아주는 도시니까.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왜 여기 왔는지 다 아시는 것 같았어요. 새로운 직장에서의 첫 프로젝트는 성북구 달동네 재생 사업이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효율성만 생각해서 전부 철거하고 새로 지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주민들과 먼저 대화를 나눴어요.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이 동네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새 아파트보다는 이웃과 인사할 수 있는 골목이 더 좋아요. 한 할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 골목길을 살리면서 안전성만 보강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수정했어요. 6개월 후 완성된 달동네를 보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들 사이사이로 예전 골목길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주민들이 여전히 문 앞에서 이웃과 수다를 떨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홍대 거리를 걸으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1년 반 전 이곳을 처음 걸었을 때와 지금의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걸 말이죠. 그때는 도시를 분석하고 평가하려고만 했는데 지금은 도시를 느끼고 경험하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 가게 아저씨의 인사, 길고양이를 챙겨주는 할머니. 이 모든 것들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유진 씨와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 난 서울을 바꾸러 온 게 아니에요. 서울이 나를 바꾼 거니까요. 그래서 더 좋은 도시재생 전문가가 된 것 같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서울은 제게 도시가 단순히 건물과 도로의 집합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관계가 쌓여 만들어진 살아있는 공간이라는 걸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